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챕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은요, 이제 경제인지 불안정한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치료하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경제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이론화시키는 것 자체는 지금 현상이 안 좋기 때문에 이 현상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 현상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걸 갖다 쫙 이제 전개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지금 이 불안정한 상태를 갖다가 다시 안정된 상태로 가게끔 치료하는 것들, 이러한 앞에 변수들을 사용해 가지고 바로 안정된 상태로 가게끔 만드는 것,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는요, 크게 두 가지 시장으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자, 이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제 총괄적으로 한번 이제 정리를 쫙 해보면요. 처음에 이제 상품 시장, 그죠? 우리가 이제 실물 시장을 얘기할 때 총 수요를 구성하는 요소들, 그죠? 총 수요를 구성하는 요소들로서 바로 가계, 기업, 정부의 지출들을 다 포함시키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제 개방 경제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경상수지, 수출, 수입 이 부분까지 다 이제 총 수요의 구성 요소로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총 수요는 우하향, 그죠? 자, 보시면은 우리가 물가에 대해서 우하향하는 모양, 그죠? 물가에 대해서 바로 국민 총 생산은 총 수요는 우하향하는 모양을 그린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수요 곡선상에서의 변수는 바로 물가, 그죠? 그래서 착착착 움직여주고, 이 총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여지는 거는 물가 이외의 변수에 의해서 우리가 작용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총 공급 곡선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한 나라 경제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전체 총 공급, 그죠? 총 공급도 물가에 의해서 바로 우상향하는 그러한 공급 곡선을 그리고 물가 이외의 다른 요소들이 다 작용을 하면은 공급 곡선도 이렇게 움직이는, 그죠? 변하게 되는, 자체가 움직여지는 그러한 현상을 갖게 된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균형점을 계속 바꿔가는 움직이는 그러한 현상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시장, 화폐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화폐 시장이라는 건 뭡니까? 그죠? 바로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우리가 금리가 결정되어지는 시장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화폐 시장에서는 화폐의 금리, 그 다음에 통화량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화폐에 대한 수요, 그죠?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정부에 의해서 언제든지 컨트롤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이러한 수직선 모양의 화폐 공급 곡선을 갖는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균형금리가 결정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런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경제에서 가장 안정된 상황이라는 것은 누차 또 반복하지만은 균형적, 그죠? 완전 고용의 균형이 맞물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가장 이제 안정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항상 우리는 이제 불안정한 상태에서 진짜 많은 이제 현상을 겪게 되는데 그 불안정한 상태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자, 이번에는 한번 PPT를 통해 가지고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자, 완전 고용의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이 바로 맞물린다.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죠. 자, 그 불안정한 상태 첫 번째 바로 수요가 과잉, 그죠? 수요가 팍 정상보다 더 많이 늘어납니다. 살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물가 상승과 국민 총생산의 증가,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 총생산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현상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지금 이거 갖다가 우리가 고용이 잘 되는 건 좋지만 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물가를 좀 가라앉히는 그러한 정책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때는 총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가져간다. 그럼으로써 어느 정도 물가를 안정된 상태로 가져가는 치유하는 방법, 이게 바로 이제 정책이에요. 총수요 억제 정책, 그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물가를 좀 하락시키는, 그죠? 그러한 안정된 상태로 가져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불균형 상태는요. 바로 이제 수요가 부족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완전 고용보다도 균형이 그 앞에서 맺어질 때 그걸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전반적으로 사고자 하는 세력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물가가 하락하고 국민 총 생산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큼 생산이 돌아가지 않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때는 가장 큰 문제가, 자, 이거를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그만큼 생산이 줄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돼요? 고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 실업이 막 늘어나는 현상을 가져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업 갖다 줄여줘야 되겠죠. 그럼 결국 방법은 총수요를 확대시키는, 사람들에게 막 사게끔 하는 그러한 전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통화량을 늘리기도 하고, 정부가 여러 가지 지출을 함으로써 소득을 만들어가지고 그 소득 가지고 빨리 지출해라. 재난지원금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수요를 확대시키는 정책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게끔 되니까는,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살려는 세력을 조금 많이 만들어주면은 그만큼 생산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고용을 늘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1970년대 이후에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은 수요가 원인이 아니라 공급상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급상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체적으로 공급을 줄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 총 생산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고요. 자, 이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장기적으로 공급이 쫙 늘어나가지고 다시 균형으로 수렴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랬죠. 그럼 결국 뭡니까?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움직이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지금 물가가 너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고용보다는 실업보다는 물가가 너무 지금 문제가 크다. 그러면 물가를 깔아앉히는 그러한 좀 정책을 써줘야 됩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바로 총수요를 억제시키는 정책을 써야 되겠죠.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살려는 세력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총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가져갑니다. 그럼으로써 물가를 좀 하락시키긴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물가는 잡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 실업의 문제는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물가 상승하고 국민 총생산 증가합니다. 물가보다도 지금 고용이 너무 문제야. 그러면은 고용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써야 되겠죠. 고용을 확대시키려면 그만큼 생산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총수요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수요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총수요를 확대시키는 정책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많이 사게끔 만들어야지 잘 팔리고 생산을 더 많이 해서 고용을 할 수 있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총수요를 확대시키는 정책을 가져갔더니 그만큼 생산이 늘어나가지고 고용은 늘어나요. 하지만은 물가는 또 속절없이 또 확 올라가는 그러한 부작용을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단기적으로는요 결국은 총수요를 움직이는, 그죠? 장기적으로 우리가 고전학파, 경제는 안전한 것이야, 기다려. 하지만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단기적으로 정책을 써야 된다. 그럼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정책은 뭡니까? 총수요를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요, 지금 단기에 지금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에 대해서,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빨리 뭔가를 갖다가 다시 치유시키기 위해서는 총수요를 움직이는, 총수요를 건드리는 그러한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부가 총수요를 조절할 때 과연 어떠한 변수를 가지고 총수요를 움직일 것이냐? 지금 보시면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해서 총수요를 움직일 건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4가지를 꼽았어요. 지금 보시면요, 정부가 여러 가지 지출 측면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지금 경기가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안 좋잖아요. 전 세계가 안 좋다 보니까는 정부가 여러 가지 앞서서 지출하는 여러 가지 지출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을 가져가죠. 그러니까 뭐 기업을 갖다가 지금 일시적으로 충격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좀 확보해주게끔 지출을 막 늘려주죠.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뭐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여러 가지 사업을 또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실업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을 막 고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공기업을 갖다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늘릴 수가 있고, 자 그런 식으로 정부 지출을 통해 가지고 정부 지출을 늘리면은 정부 지출이 뭐의 구성 요소입니까? 그죠? 총수요의 구성 요소잖아요. 그러면 결국 정부 지출을 늘림으로 통해 가지고 총수요를 확대시키는, 자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죠. 실물시장에서 총수요를 구성하는 요소, 가계 지출, 정부의 지출,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 지출, 경상수지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부 지출을 늘린다면은 그만큼의 총수요를 확대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죠? 아니면은 조세가, 세금을 가지고도 또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요를 늘리려면은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될까요? 적게 걷어야 될까요? 그렇죠. 조세를 갖다가 줄여줘요. 세금을 줄여주면요. 그만큼 쓸 수 있는 여력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출을 늘림으로써 전체적으로 총 수요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보면 통화량, 그 다음에 이자율.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는 미국은 이미 바로 코로나가 쫙 나오니까는 결국 한꺼번에 확 금리를 또 떨어뜨려가지고 제로 금리까지 가져갑니다. 금리, 이자율 갖다가 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써라, 저금해라. 그죠? 써랍니다. 자꾸 썰어서 뭔가 지출을 갖다가 일으켜가지고 바로 총 수요를 확대시키는 그러한 전략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통화량 보세요. 통화량 가지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자, 중앙은행이 지금 통화량을 늘린다는 것은 결국 중앙은행 입장에서 뭐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 그죠? 금리로서 더 이상 효과가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를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때가 내렸는데도 경제가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돈을 찍어가지고 발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시중에 돈을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통해 가지고 풀겠죠. 자, 그래가지고 통화량을 늘림으로써 전체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의 여력을 많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를 확대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요. 정부의 지출이라든지 조세징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재정정책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거 보십니까? 우리가 크게 거시에서는 바로 실물시장과 그 다음에 화폐시장을 가져간다고 그랬죠. 근데 정부가 지출을 늘린다든지 조세 줄여가지고 그만큼 수요를 확대시키는 것은요. 제일 먼저 실물시장을 빵 때리는, 그래가지고 뭔가 우리가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거는 실물시장을 먼저 빵 건드리는 것을 재정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지금 통화량이라든지 이자율은 어디에 나오는 용어들입니까? 이거는요, 화폐시장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시의 큰 두 가지 시장 중에서 화폐시장, 금융시장을 빵 건드려가지고 그게 실물시장으로 쫙 효과가 넘어오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통화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됐죠? 행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재정정책은 실물시장을 먼저 타격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게끔 만드는 거고요. 이제 중앙은행, 그죠? 페드라든지 한국은행 중심으로 금리 문제라든지 양적 완화를 하겠습니다. 발권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채권을 갖다가 매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결국은 중앙은행 차원에서 화폐시장을 먼저 빵 건드려가지고 그게 실물시장으로 딱 넘어오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통화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토대로 해가지고 경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책을 던져주면요. 그거 자체가 이제 빡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돌돌돌돌돌 순환 과정을 가져갑니다. 순환 과정을 쫙 가져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이제 도달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계속 화살표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